내전 중인 예멘 남부 아덴에 있는 공항에 테러로 추정되는 4발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마인 총리는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멘은 1994년 1차 내전 이후 크고 작은 반란이 발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됐다. 정치와 종교 등 여러 요인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예멘. 2015년 2차 내전이 발발한 뒤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전염병까지 돌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피해 보복으로 얼룩진 예멘. 평화를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이었죠. 예멘의 공항인 아덴 공항에서 대규모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25명이 사망을 하고 11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예멘 내전의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날 테러는 큰 피해를 낳았지만 예멘에서는 이런 크고 작은 테러와 공격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힌 예멘 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저희 유전사에서 중동 쪽 전쟁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제가 예멘 공항 테러 사건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좀 다뤄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아주 잽싸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멘이 중동에 있는 것까지 아는데요. 되게 가난한 나라인 것도 아는데요.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멘은 어떤 나라인가요? 저도 사실 예멘 못 가봤죠. 지금 여행 1급 금지 지역인가 그쵸. 그렇다고 하는데 예멘은 근데 중동에서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입지를 지닌 나라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네네. 서쪽에 홍해가 있고 동쪽에는 페르시아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처럼 뚝 튀어나오고 네. 좁은 수로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멘이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오는 해로,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로 연결, 그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이디오피아 툭 튀어나온대. 네. 거기랑 또 연결되고 이집트랑 연결되고 그래서 해로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멘이라는 곳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이 중동 우리 자꾸 사막 이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풍족한 지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가 극악하다는 표현을 써야 될 대로 극단적인 불균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밀은 많은데 뭐는 없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풍족과 극단적으로 결핍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육을 해야만 살 수가 그렇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부터 여기는 굉장히 교육이 발달해요. 그러면 바닷길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 예멘은 무역의 황금 도시가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 교육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이슬람 국가의 전성기였던 14세기의 그 유명한 이븐 바투타 여행기 보면은 이 예멘은 종교적으로는 그 순니파가 지배한 메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이슬람의 순혈 정통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도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븐 바투타는 놀랄 정도로 은근히 또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대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통 이슬람 하면 왠지 굉장히 폐쇄적일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무역과 상업을 하니까 또 굉장히 개방적이고 떠오르는 게 약간 터키 같은 느낌이 좀 떠오르는.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개방적이면 좀 이렇게 교리를 안 지킬 것 같은데 네네. 메카의 영향력 때문에 이븐 바투타가 자기가 다녀봐도 이렇게 그 순수한 동네는 처음 봤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여기 살고 싶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하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 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오고 가는 부자가 천국 가는 동네 같은 느낌?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인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 살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국제 결혼도 성행하고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요. 예멘은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부유하고 내전이라는 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나라가 크게 세 구역이 있는데 네. 요런 거는 항구 도시 요런 데예요. 그리고 나라가 북쪽은 사막 지역, 정말 극악한 사막 지역이고 동부 고원지대는 그게 또 돌밭에 뭐 이런 데래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분 바투타는 살기 좋은 도시만 들어가 봤어요. 좋은 것만 네, 봤네. 그래서 저쪽은 예의가 없는데 안 봐도 뻔하잖아. 그럼 혹시 이분 바투타 말고 좀 다른 거 본 사람은 없습니까? 뭐 다른 거를 본 사람이라기보다는 중동인들이 어떻게 예멘을 표현을 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이라크 뭐 그쪽 지역에 있을 때 그분들하고 이라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라크, 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 사람들이 호전적인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호전적인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선 예멘이다. 오. 그 정도로 기가 세고 그 남자 아이가 성인이 되면 네네네. 칼을 준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칼이 그냥 뭐 대장간에서 바로 사온 칼이 아니라 네네. 이게 너의 몇 대 손이 어떤 전투에서 상대 부족 누구를 처치했을 때 썼던 칼이야. 그런 식으로 줘서 호전성이 아예 그냥 밑부터 차곡차곡 쌓여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일화는 제가 종군 기자니까 네. 예멘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네네. 그리고 예멘에 한때 미군이 주둔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갈까 했는데 일단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멘에 근무하는 이 한국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 파견해서 예멘에 계시는 분인데 네네.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는 건 어떻게 올 수 있을 텐데 네네. 이제 돌아가면 미국은 못 갈 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단 기자라도 예멘에 한번 들어오면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게 동부 고원지대라고 그러고 네. 바로 북쪽은 아라비아 사막인데 저도 못 가봤지만 거기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네. 그래서 그 옛날 그 아라비아 부족들도 안 가는 지역이 있어요. 아. 못 간다.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은 데가 그 아라비아 반도인데 네. 그 접경지역에 사는 데는 보나마나 부족들일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되게 부족 문화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게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여기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지금도 그 남예멘의 수도인데 네. 이 아덴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역으로 발달한 도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물이 없대요. 도시인데. 도시인데 물이 아덴 없다고요? 항 아니에요? 아덴 항이죠. 근데 아니 바닷물은 있죠. 바닷물. 네. 식수. 식수가 없어요. 네. 바닷물 퍼먹을 거예요? 도시인데 식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안 되잖아요. 되죠. 근데 이게 삼면이 바위산으로 둘러싸여서 네.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루를 걸어가야 식수가 나와서 야. 14세기에도 식수를 사다 먹었다고 할 정도로. 와. 야, 그때부터 먹는 걸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와. 그만큼 무역 요충이라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아덴의 주민은 상인하고 짐꾼이 뭐 다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 이게 또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도에서 어떤 짐꾼이 온 거예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막릴 짐꾼을 하다가 어. 아들이 고시 공부를 해서 어. 법관, 물론 그때 법관은 고시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들이 법관이 된 인도인 사람이 법관이 되고 산다. 벌써 그 당시에. 누구나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종교적 순혈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자들이 국제 결혼을 되게 좋아한대요. 오. 되게 신기한 곳이네요. 더 진짜. 재밌는 거 뭔지 네. 알아요? 무역하는 도시니까 네. 막 사람들이 오고 떠날 거 아니야. 그렇죠. 절대 여자들이 안 따라간대. 그 자리에 머물러. 그래서 이렇게 남편 외국인하고 결혼했다 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집안 꾸리면 돼. 정말요? 하긴 근데 아덴은 또 그렇고 굉장히 신식이. 또 저 북쪽에 가면 칼을 주면서 저런 이게 데가 되는 이렇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극단적인 거가 좀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던 이라크 사람도 그런 아덴 얘기는 쏙 빼고 아주 극단적인 칼 이야기 뭐 이런 걸 해줬던 것 같아요. 예, 기사를 보니까요, 이 공항 테러 사건의 배후자가 예멘 내 반군, 후티 반군으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멘이 내전으로 꽤 오랜 시간 복잡했었잖아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얘기가 정말 너무 복잡하고 길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남북 분단이 한번 됐었죠. 네. 또 지금 또 됐지만 그래서
이게 원래 수에즈와 인도를 연결하는 요충이에요. 근데 당시 그 소위 대영제국 전성기에 가장 중요한 땅이 인도니까 이 아덴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에즈부터 빠져나오는. 그래서 1839년에 동인도 회사가 해병을 동원해서 아덴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영국 땅이 다면 좀 미안했는지 영국령 인도 제국이라고 했어요. 야, 영국 들어갔으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근데 그게 왜 14세기부터 인도 사람 또 와 살았다고 할 네. 정도니까. 그래서 1937년에 아덴을 보호령으로 하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이 망하잖아요. 근데 이 예멘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슬람이었다가 이슬람 제국이 망하니까 오스만 제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영국이 뺏은 거였거든요. 근데 오스만이 이제 망하니까 북예멘 지금 사나 쪽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근데 영국이 아덴은 안 놓은 거야. 붙들고 있는 바람에 남북 이제 예멘이 탄생하게 됐는데 북예멘 같은 경우는 독립할 때는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공화국이 돼요. 또 왕당파하고 공화파 간에 8년간의 전쟁이 있었대요. 그 안에서 내전이네. 그래서 1970년에 공화파가 승리를 했고 이때까지도 남예멘은 영국 지배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68년에 독립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네. 북예멘이 독립하니까 또 가만히 있어 여기서 또 조금 좀 말라 우리 일제 시대 때처럼 사회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또 이런 거 나면서 영국하고 싸우게 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67년에 독립을 합니다. 남예멘이요. 남예멘이. 네. 영국한테서요? 이것도 공격해서 아덴이 함락 직전까지 가니까 영국이 그냥 독립해 이렇게 빠져버렸대요. 우리 진 거 아니야? 우리가 독립시켜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서 북예멘의 수도가 사나가 되고 남예멘의 수도는 아덴이 됐는데 냉전 시대 북쪽은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원을 하고 네. 남예멘은 또 사회주의 소련하고 친한 사회주의 정권이 섰는데 웃기는 게 전체 예멘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도시는 아덴이었다는 거예요. 아덴이죠. 네네네. 거기가 또 남예멘의 중심지가 됐어요. 근데 소련이랑 그래서 사회주의. 네, 예, 그렇게 됐어요. 와 진짜 복잡한 지역이다. 네,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동부 지역은 또 산악 지역이라서 아직까지 칼주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둘 다 빈국이 돼버렸죠.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갈라졌고 네. 북예멘은 가난한 곳이었는데 국왕파하고 공화파가 싸우게 돼서 이 안에서의 또 내전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공화파가 잡게 됐고 남예멘은 영국이 지배하다가 이 자본주의가 성행했던 나라가 하필이면 소련하고 손을 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빈국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또 권력을 잡겠다고 싸우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이게 전쟁사를 하다 보니까 맨날 이런 극단 지역인 데가 또 전쟁이 자주 나죠. 네. 근데 그 극단적인 데 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내적으로 뭐가 극단적인 구조가 있으면 이게 화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외세가 개입하게 되면 이게 흔히 내적 모순, 외적 모순이라고 학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개가 엉키게 되면서 네네네. 일이 더 복잡해져요. 네. 여기 최악이 뭐냐면 외적인 개입이 들어오면서 내적 모순하고 반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자본주의적인 데가 사회주의 국가랑 아유. 손을 잡고 정확하게 예멘이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처럼 아주 기초적인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덴만 적전 아덴만이 그게 거기죠. 그 아덴 항이 홍해 입구. 그렇죠. 예, 아. 앞쪽에. 그 이름이 붙을 정도면 상당히 역사와 이 어떤 파워가 좀 있던 곳인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은 그 20세기 초반에는 물동량이 세계 탑을 다투던 오. 항구였어요. 근데 뭐 영국 끝나니까 물동량 없어지고 수에즈 분쟁 나면서 또 거기 홍해가 또 안 다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는 또 뭐 석유라든가 산업화된 거니까 아덴항의 중요성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거기가 원래 사우디 메카의 직할 지역 네. 같은 데를 순리파였는데 네. 시아파가 또 들어와. 아 이거 여기서 또 시아파와 순리파 현재는 이게 또 그게 커요. 시아파와 순리파.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이 다 있어요 지금 거기. 그러면 북쪽의 공화와 왕당의 갈등, 남북의 갈등, 남쪽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 순리와 시아의 갈등, 이 모든 갈등 이게 내전이 종결이 가능할까요? 이게? 그거는 거의 수정굿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포기했어요, 솔직히. 와. 그러면 남북은 일단 통일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통일은 되긴 됐었어요. 통일됐다가 다시
이 해체됐다가 다시 통일됐다가 뭐 네. 너무 이게 복잡해요. 네네. 저도 이 예멘 쪽을 조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거의 뭐 일일 그 막장 드라마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산권이 붕괴를 했죠. 네. 그래서 체제가 변화되면서 이제 북예멘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하긴 했어요. 1990년 5월 22일 날 우리 통일을 했다 네. 하고 선포를 했죠. 사실은 남예멘, 북예멘이 이제 단일 국가가 되자라는 꿈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네. 있었죠. 근데 이 문제들을 봉합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 통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급하게 사실 통일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통합이면 자본 국가가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동소독처럼 여기는 당시에도 둘 다. 경제 수준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 두 개씩. 그래서 1994년 남예멘이 야, 이젠 안 되겠다. 그냥 우리 다시 독립할래. 그리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근데 북예멘은 한 번 이 독립의 맛을 봤는데 이걸 그냥 풀어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도 그냥 뭐 조그만한 전쟁이 아니라 양측에서 포병 전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북예멘이 승리를 해서 예멘은 다시 또 통일이 돼요. 근데 북예멘의 대통령이 살레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통일된 예멘의 대통령이 살레가 되는 거예요. 뭐 그 과정도 그렇게 속 시원하진 않았대요. 많은 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어차피 네네. 전쟁에서 이겼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네. 국민들의 지지랑 그닥 상관없이 살레가 계속 대통령직을 이어간 거죠. 근데 몇 년을 그게 중요하죠. 권력을 잡은 게 30년이 넘습니다. 30년이요? 게다가 독재예요. 완벽한 독재를 30년 동안 하니 이게 또 제대로 국가가 운영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럼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내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제 아버지가 좀 칼 들고 나오는구나. 그 중에서도 바드레드 알 후티의 이 후티 반란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후티 반란은 2004년부터 시작한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와 예멘 정부 사이의 내전이죠. 이 전쟁은 2004년 6월 반체제 성직자인 자이디야흐 시아파 후세인 바드레드 알 후티가 예멘 정부에 대한 반란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전투의 대부분은 예멘 북서부 지역 사다주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이 전투가 점점 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란주, 자흐프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주까지 확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많은 갈등 중에서도 시아파의 반란이 지금 주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돼서 후티 반군이 성립했는데 이게 또 남부 쪽에서 또 후티 반군을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남부는 순위인가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또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정권이 대립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시아파인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사우디가 살레 정권의 하디 후예인 하디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이게 또 국제전의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시아파 반란군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북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거죠. 네, 그래서 살레 대통령이 도망을 쳤고 망명을 네. 했고 네. 하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뒤 살레 쪽 계통을 받았어요. 네. 근데 후티가 수도 사드를 정복은 했는데 네. 네. 남부 쪽에서 그걸 또 인정을 안 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디 대통령이 아덴으로 도망가서 남예멘 지역에서 또 정권을 수립한 거예요. 문제가 정권이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서 승계가 된 게 아니고요. 하디가 이 살레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정권을 제대로 이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오른팔을 꼭두가시처럼 세운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네. 국민들은 저항을 계속했을 거고 모든 이 문제의 요소들은 그대로 남겨놓은 채 그냥 형식상 정권을 넘겨준 그래서 거죠. 살레는 맡겨놓고 예. 사우디로 간 자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빠져 있었던 북예멘에 거죠. 있던 하디가 인정도 안 하는 이 아덴으로 가서 어떻게 대통령직을 다시 또 맡게 돼요? 사실은 후티가 계속 승리를 해가지고 거의 아덴까지 함락한 수준까지 갔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남쪽에 시아파 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이븐 바투타 때부터 얘기했지만 원래 예멘은 종교적으로는 메카의 거의 직계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 또 사우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아하. 그래서 사우디가 하디 대통령을 지원을 하죠. 아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또 하디 정권을 지원을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돼요. 시아파에게 이게 점령당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하디 정권을 지원을 했군요. 네. 와 이제 조금 이해가 갔어. 와 정말 힘듭니다. 복잡하다 여기. 네. 이게 예멘 문제는 예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예멘 근처의 강대국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는 사우디거든요. 사우디는 사실은 수니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멘까지 시아파가 되면 시아파들한테 둘러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우디 나라는 굉장히 넓고 크지만 네. 그 국경을 다 방어할 정도의 병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멘이 이제 반대파인 시아파로 가버린다. 그러면 언제든지 왕국이 침범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이름도 기분 나쁘실 텐데 이 사실 그냥 반군이 아니고 원래 살레 정권에 있던 정규군 이 상당수가 후티로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은 그건 게릴라 이런 부대가 아니라 정규군을 많이 받아들여서 자신들은 정규군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도 지금 보면 북부군, 남부군, 동부군 이렇게 했는데 동부군은 약간 차치하고 북부군이 남부군을 완전히 압박했을 때 이 남부군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으로 버텨냈고 그랬는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오히려 이 북부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지금 그렇죠. 상황까지 온 거네요. 되게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후티 반군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군은 언제나 좀 무장이 약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좀 군인 같지 않고 뭐 제복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전투력은 특히 북쪽의 지지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은 예멘 정부군보다 오히려 더 세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멘 정부가 거의 찢어졌잖아요. 네. 군이 찢어지면서 거의 반 정도의 정부군이 후티한테 붙었고 반은 하디 쪽에 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티 반군이라고 표현하지만 후티는 예멘에서 거의 군사력으로는 예멘 정부군보다 세다라고 보는 시야가 많습니다. 그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후티 북부군이 계속해서 사우디를 공격하면서 예멘의 아덴 쪽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 편이냐 이것만 살짝씩 그런 조그마한 디테일만 변하지 지금 상황은 똑같이. 현재는 똑같아요. 네. 근데 이러다가 살레 하딘으로 이어지는 예멘 남부 아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부 예멘에 큰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 말씀드릴 게 이제 하디랑 살레가 찢어졌어요. 서로 갈라섰어요 또? 예. 오. 그래서 이제 살레는 후티한테 붙습니다. 살레가 후티한테 예?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냥 모든 예멘인들이 심지어 이 다른 이 전문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다 그 표정을 지었대요. 이랬대요. 처음 살레를 밀어낸 게 후티군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손을 어떻게 잡아줘요? 그게 예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디는 이제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정부 예멘의 제대로 된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살레는 이제 그 후티랑 같이 이 한편이 된 겁니다. 아니, 살레는 30년을 정치를 했는데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살레의 배신이 제가 아까 막장 일일 드라마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레가 한 번 배신했는데 두 번 배신을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레가 배신을 해요. 그래서 후티가 살레를 이제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살을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살레가 지금 이 깜짝 놀라서 지금 말이 나오지 않는 제 표정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다시 또 후티를 배신한다고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놀라셨듯이 원래 후티랑 살레는 원수지간이죠. 네. 원수지간인데 뭔가의 그 이해 타산이 맞아서 이제 둘이 붙었다가 네. 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살레가 어느 쪽으로 붙어야지 좋을까 막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살레가 후티랑 붙으니까 사우디가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살레가 30년을 집권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예멘인들한테는 그냥 그 사람은 종신 대통령 같은 거예요. 대통령 하면 살레뿐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후티랑 붙었어?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시아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우디는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 우리나라 와서 저 치료도 받고 가고 막 그래놓고 막 이런 생각하죠. 예, 예.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뭐 접촉을 했겠죠. 살레를. 그래서 살레가 그 전에 또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었대요. 근데 살레가 또다시 배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살레가 자신이 죽기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나는 이제 후티랑은 갈라서고 사우디랑 같이 이제 이 예멘 정부와 같은 편을 먹겠어. 남북이 이제 합하겠다 이렇게. 남북이 아니라 살레가 가는 거죠. 그 남부 나 남쪽 갈 거야. 남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추종자들은 다 날 따라서 이제 남쪽으로 가자. 그리고 사우디랑 새로운 역사의 장을 우리가 펼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티가 암살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후티는 사실은 이 살레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 든 예멘인들한테는 전폭적인 지지예요. 그냥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움직여? 야 그러면 움직이기 전에 죽여버리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했겠죠. 공격 부대를 파견을 합니다. 살레의 거주지 지역에. 살레의 추종자와 후티의 공격팀 사이에서 교전이 벌어져요. 근데 사우디에서는 어렵게 우리 편으로 끌어당겼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전폭기를 보내서 이 폭격을 할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일요일 날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월요일 날 이 살레가 살던 집이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살레가 이제 사살이 됐죠. 살레가 사살된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돌았던 설은 살레가 탈출을 하다가 후티 저격수가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죽었다라고 그런 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살레의 측근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월요일 날 이 점령됐을 때 이 후티군한테 처형을 당했다.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말 이상한 게 왜 거기 힘도 없으면서 그런 선언을 하지? 원래는 망명을 하고 뭐 선언을 조용히 하는데 갈 것 같은데 그러게. 30년쯤 그렇게 누리다 보면은 약간 판단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분이 원래 상병 출신이에요. 이병, 일병, 상병이요? 예, 상병 출신인데 이렇게 군사 쿠데타에서 30년 집권을 했는데 야, 별 세계가 아니라 짝대기 세계예요. 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그러네요. 아는 한 구테타를 가장 낮은 계급에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게 초반에는 꽤 힘도 되고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후티군하고 사우디군이 붙게 된다라는 느낌인 건데, 그럼 근데도 후티가 그렇게 잘 싸워요?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초전에 사우디군이 너무 못 싸워가지고 거의 국제망신 당했다고 할 정도로 네네. 해서 사우디 내부로 진입을 했어요, 후티군이. 아이고야. 이 사실 세상이 다 뒤집어졌지. 네. 이게 만약에 사우디 정유시설 이런 데가 만약에 후티군이 점령해버리면 이게 정말 중동에서 난리가 나는 전 거였거든요. 세계 넘버원 오일몬인데. 네네. 예, 거기다가 사우디군이 이렇게 허약할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후티 쪽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확전이 되면 지원이 안 오면 이게 방법이 없고 네. 그리고 요게 달 배경이 좀 당시 미군이 그 IS와의 전쟁이나 이런 데 이라크에 빠져 있어 갖고 여기에 신경을 쓸 틈이 없다는 것도 작용을 했대요. 아무튼 깜짝 놀랐는데 후티도 이게 전쟁이 확대되면 사우디하고 붙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이해관계가 저기 그쵸. 유럽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네네. 되니까 네네. 자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로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리스트를 쫙 뽑아 보면 A4 용지 2페이지, 3페이지 나올 정도로 계속 기사는 있어요. 미사일 공격이요? 네, 미사일 공격. 그래서 사우디는 또 지상군을 투입을 못하니까 공군기로 주로 공격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민간인 희생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 그 감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2016년에 후티가 사우디에 진입했다가 2017년부터는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리스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근처의 공군 기지로 탄도탄이 날라왔다. 그다음에 2017년 11월 5일에는 킹 칼리드 공항에 탄도탄이 날라왔다. 12월 1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왕궁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이 날라왔는데 이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했다. 이게 또 문제가
이게 또 서로 발표가 약간 과장이 있대요. 아, 우리가 날렸다, 요격했다, 그래 다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쐈습니다, 요격했습니다. 근데 날렸고 패트리어트로 요격했다는데 가보니까 부품이 없다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어느 말이 맞는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남북을 제일 처음에 통일하고 독재를 일삼았던 살레, 그리고 살레가 물러나면서 북쪽엔 후티, 남쪽엔 하디. 그러다가 살레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제 후티와 사우디, 하디 연합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예, 맞는데요. 변수가 또 생겼어요. 예. 지금 사우디가 그전에는 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사우디 주도의 걸프 연합이 병력을 파견해서 작전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세력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세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IS. IS가 예멘에 들어가요? 예. IS가 예멘에 들어오면서, 그럼 IS랑 알카에다가 예멘에 들어오면 누가 따라 들어올까요? IS랑 알카에다를 제일 싫어하는 국가가 미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너무너무 복잡하게 된 거죠. 와, 이곳에는 국민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아예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이렇게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멘 분들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는 근데 또 그분들을 만나도 정세를 제대로 모를 거예요 아마. 너무 그냥 고통스러운 복잡하니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말 못하게 돼 있고,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남부 분리주의 집단이 또 남부와 동남부, 심지어 한때는 또 이게 아덴까지 또 공격했었고, 또 이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쪽을 지원하고 하면서 지금은 3파전이 됐고, 남부 분리주의 집단도 꽤 세져가지고 거기 소코트라 섬이라고 그 아덴만 아래쪽에 중요한 섬이 있는데 거기를 또 지금 이쪽에 장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잡한 문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와,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정상입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복잡한 전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데, 보통 이런 때 깔끔하게 유엔 분들도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약수해 둘이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사실 이것도 하면 너무 복잡할 정도로 중간 휴전회담 같은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했긴 했구나. 2018년에 유엔 중재로 휴전회담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 또 중간에 뭐 잠깐 휴전 3일인가 하루 만에 깨지는 휴전 그런 것도 몇 번 했고, 근데 이제 자기들도 안 믿는데 회담을 하고요. 뭐 휴전 회담하면 다음날 공격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3파전인데 각자 완벽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장 찍어도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강일려면 다음날 또 테러 해버리면 되는 거죠. 최근의 테러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진짜 해결이 안 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 전쟁이 끝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끝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나야 되는 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휴전하면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터뜨려. 그럼 다시 휴전하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터뜨리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방어 체계에 대해서 사우디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의 정유 시설은 드론 공격으로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졌었죠. 예, 대표적으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에 대한 이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맞아, 이거 뉴스에서 봤어. 그렇죠. 뉴스에서 너무 유명해졌죠. YTN에서 봤어요. 맞습니다. YTN. 예. 정확히는 9월 14일인데요. 2019년 9월 14일 이 후티 반군이 10기가 넘는 이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콰이크 정유 시설과 이 쿠라이스의 원유 생산 기지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새벽 3시 40분경에 두 곳의 원유 시설 및 원유 정제 시설을 공격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잠시 이 사우디의 석유 생산 능력이 50% 이 축소가 됐고요. 와, 반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잠시. 그렇죠. 잠시. 예. 그리고 이번 공격의 여파로 국제 원유가가 19%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 드론이 공격됐었던 드론이 그냥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1,000몇만 원 정도 될 거래요. 네. 1,000몇만 원짜리가 10개 넘어서 뭐 20개라고 쳐도 2억 분이 안 되는데 네. 네. 국제 원유가가 19%를 폭등시켰으면 어마어마한 가성비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후티군이 공격한 건 확실한 거죠?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쪽 동네는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니네가 기술력이 어디 있어서 니네 말고 니네 등 뒤에 있는 걔네지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자백을 했는데도 안 믿어주네. 내가 했어 그랬는데 너는 원천 기술이 없잖아. 니네한테 기술된 개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럼 약간 이란을 지목하게 되겠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이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했다라고 했죠. 개조했으니까. 예. 근데 개조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예측 그리고 이 드론 전문가들의 예측이지 후티 반군이 우리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이 드론이 사실은 순항 거리가 항속 거리가 200에서 700km 정도예요. 하지만 이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 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을 하려면 1000km 이상 날아가야 됩니다. 이란의 이 기술 지원을 받은 드론을 굉장히 많이 이 개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원천 기술이 없잖아요. 어. 후티 반군은 원천 기술 자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도 그러니까 개조를 어떻게 해라 이거를 이란에서 아마 했을 것이다 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공격을 당한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즉시 미국 국무성에서는 이란이 한 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리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자 영국은 예멘을 지배한다. 이후 영국 식민 통치에 저항해온 북예멘은 191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1967년 남예멘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다. 남북 예멘은 독립 후 여러 차례 내전을 겪지만 1990년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1994년 권력 배분에 불만을 가진 남예멘의 독립 선포로 1차 내전이 일어나지만 북예멘의 승리로 끝난다. 2015년에 발발한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사이의 2차 내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란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미국이 지목을 했으면 일단은 그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일단 내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죠. 이 너무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이기 때문에 이 내전이 어떻게 끝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거기 실제로 예멘에서 근무하는 유엔의 이 근무자들조차 자기들이 가봤던 근무지 중에 제일 최악인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으로 많이 파괴된 국가를 이라크 아니면 시리아를 꼽는데요. 사실은 이라크, 시리아보다 더 심한 국가가 바로 예멘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의료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네. 가족분들 정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료를 받든 뭘 하든 아니면 약국이라도 가시잖아요. 네. 예멘 내의 의료시설 중에 50%가 파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노약자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많은 수가 죽었고요. 내전이 계속되니까 도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집에 물이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쌓이고 제대로 된 깨끗한 물은 받을 수도 없고 전기가 있어야지 발전기를 돌리는데 전기도 안 들어가. 그러면 질병이 창궐을 하게 되는 거죠. 질병이 그렇죠. 나오겠네요. 콜레라 같은 거. 맞습니다. 예, 딱 맞추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콜레라가 만연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이 예멘에 콜레라가 만연을 해서 특히 이 콜레라가 만연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이잖아요. 이거를 섭취를 못하고 더러운 물에 노출이 되면은 많이 걸린다고 해요. 특히 이 노약자들, 그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100만 명 넘게 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요. 100만 명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염이 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제 부모들, 전염이 되겠죠. 같이 사는 식구들이 또 간염이 되는 거예요. 콜레라의 문제는 전염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계속해서 설사와 복통, 열 이런 걸 이제 수반하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예,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콜레라에 걸려도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데 맞아요. 병원의 그 의료시설의 50%가 파괴됐으니 방법이 없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공격하지 않는 곳을 의료시설이라고 치면 의료시설이 50% 파괴됐다는 건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겠죠.
2019년 6월 19일에 이전에는 2만 명 이하라고 내전 희생자를 추정을 했었는데 9만 100명, 그러니까 9만 명에 달한다라고 이게 이름도 어려워. 국제 민간 단체 무장 분쟁 지역 및 사건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전 희생자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콜레라 이런 경우도 내전 희생자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만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 네. 훨씬 많은 숫자가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요. 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멘에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어린이는 7,508명이다라고 보도를 했다는데 이것도 기준이 뭐냐는 거지. 그렇죠.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제가 전쟁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 몰라요. 그냥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나처럼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분쟁과 내전에 노출됐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숫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 예멘은 이 국제 인도주의 구호 단체의 지원으로 겨우겨우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예멘 난민들은 이 한국에까지 왔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언론에 왔었죠. 나왔죠. 네. 예, 맞습니다. 그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국민이 없으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결 방안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멘 내전은 구도가 너무너무 복잡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복잡한 구조에서도 완전히 통제하는 집단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후티 반군이라고 과연 지역마다 정확히 장악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후티가 처음 성공했을 때 남부 지역에 통합 정권이 있어갖고 후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 테러가 최근 사건도 그렇지만은 이 전쟁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휴전 협상을 해도 나한테 유리하게 끝나야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나는 휴전에 찬성하지만 이렇게 휴전하는 건 못 참겠다. 그러니까 휴전 협정 한 다음 날 뭐 테러 터지고 그럼 또 붙고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저쪽에서 터뜨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전하고 예멘 내전은 좀 결이 다른 게 다른 내전은 굵직굵직한 전투로 이 상황이 다르게 전개가 돼요. 네네. 근데 예멘은 어떤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결국 이 전투에서 이겨도 이 전투의 승리자가 다른 편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투의 상황 그리고 전투의 전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제대로 된 기록도 별로 없는 데다가 전투의 승리자가 다른 편으로 바로 붙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대국들도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은 개입하는 것보다 개입한 뒤에 후유증이 더 큰데 네. 이거 늪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늪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굵직한 어떤 큰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종교적으로도 얽혀 있는데, 종교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다른 편이라고 해서 사상이 같은 건 또 아니고, 네. 경제가 또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이 결탁하고 있는 국가 동맹국이 또 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얽혀 있으니 한 가지 실타래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죠? 예. 그래도 이 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포로 교환이 시행된 적은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씩은 뭐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어서 2020년 10월 15일 얼마 안 됐죠. 처음으로 예멘하고 후티 정부가 1,000명의 포로를 교환했대요. 그리고 이쪽 서로 지금 자기들이 정규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IS가 했듯이 포로 학살하고 이런 건 나름 없어서 좀 이렇게 그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00명의 포로를 교환했는데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사우디 제다에 있는 그 유명한 아람코 석유 시설에 또 공격이 들어가요. 상장한 지 아유.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제 휴전하지 말자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게 아무 끝이 의미가 안 나. 없네요. 네. 아람코가 한마디로 그 사우디 그 왕가의 가장 큰 자산인 건데 거기를 공격했으니 뭐. 그리고 또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멘의 남쪽의 아덴 공항 여기가 또 폭탄 테러로 25명이 사망을 또 하고 그러니까 내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네.
이 악순환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예멘 내전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무엇을 좀 더 생각하고 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내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솔직히 이렇게 좀 화끈한 해결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뭔가 한 번에 좀 해결되는 게 없냐, 수술처럼.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게 수술은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장애를 각오하는 최후의 수단이 수술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수술을 하면 그 후유증 때문에 또 터져요. 그리고 이게 예멘처럼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누적되면 사람들이 그럼 이건 이렇게 쉽게 해결을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더욱이 수술식의 해결책을 원하게 돼요. 네. 한 방에 뭐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더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오가 쌓이고 이게 또 이게 과격 행동이 등장하고 증오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건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멘의 해법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이 누적되면은 끝없는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예멘 내전의 교훈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첨가하자면 우리가 국가의 화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결국 내전은 화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가의 화합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화합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이건 절대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국가의 화합이란 기본적으로 타협이야. 근데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조건이 되어버리면 터지는 것이고 거기에 증오가 쌓이면 합리적인 타협이 불가능해져요. 이거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게 예멘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저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예, 뭐 그때는 자원도 별로 없었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산유국들을 되게 부러워했죠. 네. 예멘에 이 석유가 발견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예멘을 지배하던 이 사람들은 독재 정권이었죠. 그때 당시에 원유, 그러니까 석유와 그 천연가스를 잘 이용을 했으면은 지금 예멘하고 전혀 다른 국가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의 축복이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의 손에서 다시 칼날이 돼서 국민들한테 돌아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계속 분쟁이 벌어지고 뭐 국내 정세가 안정이 안 됐으니까 외세가 들어오고 또 외세를 잡으려고 또 다른 외세가 들어오겠죠. 결국 남는 거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이 피해와 그리고 희생입니다. 저 역시 이 예멘이 어떻게 정리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 예멘 국민들의 비극이 그래도 좀 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이념의 차이로 나뉘어진 나라가 준비 없이 통일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다른 큰 힘을 가진 곳의 지원을 받아서 남북으로 분단이 됐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공격으로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잃게 됐던 상황이었고 연합군이 도움을 주어서 겨우 수복을 하였고 그렇게 분단 국가로 지내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국이 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한국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갖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께 적어도 우리는 같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어르신분들, 조상님들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